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이게 다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라 아까 가계하고 기업하고 비교해보면 기업 쪽에서 이렇게 도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5번. 표는 어느 기업의 X제 생산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생산량은 모두 판매된다. 이런 말 무시해도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시험은 다 똑같아요. 이런 전제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투입량 해가지고 한 단위부터 6단위까지 나왔는데 이해하기 쉽게 생산 요소를 노동으로 봅시다. 노동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투입이 돼요. 그리고 단위당 가격, 즉 임금이 한 사람당 3만 원이네요. 노동자 한 사람당 3만 원. 그럼 2명이면 6만 원, 3명이면 9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충 총 비용이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나왔고 가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총 수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니까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자, 표를 그려놓고 해볼까요? 생산 요소. 노동 투입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위당 요소 가격. 단위당입니다. 생산량. 가격. 똑같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에서는 이윤극대 생산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차이가 총 이윤 아니면 총 소질이란 말이에요. 총 이윤 아니면 총 소질이겠죠. 그러면 자, 요소 비용부터 총 비용은 그게 3만 여기서 3만 6만 9만 12만 이렇게 되고 총 수입은 이게 되니까 총 이윤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만에서 3 빼니까 9만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윤 극대는 어디예요? 이때가 이윤 극대네요. 생산성은 계속 주고,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 여기 지금 새로운 용어로 생산성 이런 말 나와 있죠? 아무 말 없으면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냐면 평균 생산성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요소 투입량에 대해서 생산량이 몇 개 증가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투입량에 따른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생산성 한번 따져볼까요? 아무 말이 없으면 앞에 평균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평균 생산성. 인푸트
노동기 한 명이 투입됐어요. 아웃푸트 5개 생산된대요. 5. 2명이 투입됐어요. 생산량이 12개네요. 6개 생산성. 3명이 투입됐어요. 18개 만들어졌네요. 6. 4명이 투입됐을 때 4분의 23. 얼마 나와요? 5. 얼마 나오겠네. 5명이 투입되니까 27개가 나왔어요. 5, 6, 5, 25. 5점? 이것도 얼마 나오겠네. 29 나누기 6 해보세요. 4점 얼마 나오겠네. 5가 좀 못 되겠네요. 이게 가고 있잖아요. 대충 보자고요. 그러면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여기까지 증가했는데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증가했다가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땡. 생산성은 계속 증가한 게 아니고 생산성은 인푸트에 대한 아웃푸트예요. 생산 요소 투입량에 대해서 생산량이 몇 개 더 증가했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29만 원입니까?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생산 요소를 5단위 투입할 때 이윤이 가장 크다. 정답이죠? 생산 요소 투입량이 1단위씩 증가할 때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늘어난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을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추가 비용. 자, 추가 비용은 일정하죠? 추가 비용은 노동 임금이니까 3만 원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3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6번. 다음은 갑 회사의 노동자 수에 따른 하루 생산량. 노동자 수에 따른 하루 생산량.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노동 생산성. 노동의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갑 회사가 생산하는 USB 메모리의 가격은 개당 2만 원이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8만 원이래요.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고 생산된 USB 메모리는 시장에서 모두 판매되어 되며 시장 가격은 고정 불변이다. 이건 단서는 다 무시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총 수익과 총 비용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총 이윤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돼요. 기업에서 출제될 만한 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최근의 추세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총 이윤 극대화를 어디서 이루도록 할 수 있는가? 또는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생산량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노동자 수가 0, 1, 2, 3, 4, 5까지 나왔고 노동 투입량입니다. 생산량 프로덕트 생산량 0 근데 노동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8만원. 그 다음에 USB 가격은 2만원. 이건 생산. 프로덕트, 퀀티티 오브 프로덕트, 생산량이고요. 그러면, 자, 비용이 여기 8만원, 16만원, 24, 4, 8, 32, 5, 8, 40. 이게 총 비용이에요. 총 수입은 20만, 36만, 48만, 298.
총 이윤은 얼마예요? 50, 62에서 4를 빼야죠. 58만. 아, 40만이구나. 4로 봤네.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써놓고 이걸 40만으로 안 읽고 4로 읽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오류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생겨요. 만자를 괜히 써놨네. 생략해버릴까. 22만. 26만. 24만. 20만. 12만. 이게 총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수입은 증가한다. 총수입은 계속 증가하죠? 1번 맞아요. 틀린 걸 골라야 돼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노동 생산성은 감소한다. 또 나왔네? 노동. 생산성이니까. 1분의 10. 10으로 해야겠죠? 여기는 298. 8에 24. 4를, 이게 29를 4로 나누면 4, 7에 28. 7점 얼마? 여기서 끝난, 여기까지 지금 감소하고 있네요? 여기는 5 나누기 6점 얼마 나와요? 계속 감소하네. 맞네요? 네. 2번도 맞아요. 3번.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2,900개를 생산해야 된다. 여기가 단위가 지금, 단위가 100개니까 2,900. 여기가 이윤 극대죠? 3번도 맞죠? 3번도 맞고. 임금이 11만 원이 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임금이 11만 원이 된대요. 이게 11만 원이 됐어요. 임금이 비싸졌죠? 임금이 비쌌으면 생산을 늘려야 돼, 유리해요? 줄여야 유리해요? 줄여야지.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임금이 싸면 늘려야지. 임금이 싸면 늘려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임금이 비싸면 노동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4번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정부 쪽. 여기에다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정부. 칠 번 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자, 이 그림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하나의 그림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죠. 아, 거꾸로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상해. 역질설 그러나.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휴전을 기준으로 노란색이 세율이 낮으니까 세액도 낮겠죠? 이렇게.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역진세, 역진세율. 역진세라고 하면 안 돼요. 역진세율. 이렇게 하면 이게 역진세율이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거리로 우리가 얘하고 얘를 구분해야 되죠. 얘하고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네, 조세 전가죠.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자기가 내느냐,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뜯어서 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세 전가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없죠. 얘는 조세 전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조세 저항이 크겠지. 얘는 조세 저항이 거의 없어요. 내가 내야 할 세금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직접세는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없어요. 근데 간접세는 내는 사람과, 즉 납세자와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있는 거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완화됩니다. 근데 얘는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오히려 부자가 유리하죠. 부자나 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세율 적용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진과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간접세가 있었죠. 개별소비세. 옛날 명칭으로는 특별소비세. 자, 7번 문제 갑니다. 세율입니다. 세액이 아니에요.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래요. 기억이 뭐예요? 세율이니까. 누진세. 니은이 비례세율. 비례세제, 비례세. 그 다음에 A와 B의 과세 대상 금액이니까 A가 저소득층이고 B가 A보다는 부자네요. 근데 B를 보니까 누진세를 적용하건 비례세를 적용하건 똑같네. 과세액은 똑같네요. 과세액은 똑같네. 그 B점이 바로 이 그림에서는 바로 여기죠. 이 점이잖아요. 이 점. 이 만나는 점. 비례세율이나 누진세율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 문제에서 B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누가 유리해요? 왼쪽에서는 누가 세액이 적죠? 여기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요. 오른쪽은요? 저소득자가 유리하죠? 누진세율 높고 비례세율 낮으니까. 세액, 누진세율 높으니까.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불리하죠. 저소득자. 유리.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비례세율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일단 보기로 와서. 기역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땡. 동일한 세율이라면 이건 비례세율인 니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이 적용되는 사례로 부가가치세. 맞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부가가치세니까요. 니은번 받고 디귿번. 니은이 적용될 때 갑과 을이 되는 세액은 동일하다. 세액은 다르겠지. 니은이 적용되면 세율은 같지만 세액은 어때요? 세액 여기 있잖아요. 세액.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세액은 어때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세액은 증가한다고. 디귿번 땡.
그럼 정답 끝났죠. 니은하고 리을이겠지. 리을번 기역은 니은보다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번 문제. 그림의 A, B 조세가 갖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직접세, 간접세 중에 하나래요. 자, 조세 형평성이 높은 거 A가 뭐야? 누진세.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직접세겠죠. B는 조세 징수가 편하대.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적은 거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죠. 1번 A의 과세 대상은 주로 소비지출 땡. 직접세니까 소득기준입니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건 간접세입니다. B라고 해야겠죠. 2번 A는 누진 직접세는 조세 전가로 땡. 조세 전가 없습니다. 누진 직접세. 직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정답이죠? B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간접세, 비례세. 직접세, 누진세. 4번 A는 B에 비해 조세 역진성이 뚜렷하다. 조세 역진성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오히려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는데 오히려 많이 내는 이런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간접세로 개별소비세, 옛날 명칭으로 특별소비세가 등장하게 된 거죠. 9번으로 갑니다. 그림에 대한 분석 내역으로 옳은 것. 가는 세율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는 세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가는 누진세율, 나는 비례세율입니다. 다는 노렌츠 곡선이죠. 노렌츠 곡선이니까 A는 저소득자, B는 고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간접세는 주로 가의 형태이다. 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나의 형태로 표시해야겠죠. 1번 땡. 2번 나의 조세제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다. 아닙니다. 부자가 유리해요.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니까 부자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세금 더 부자랑 똑같이 많이 내니까 불리하겠죠. 2번도 거꾸로 되어 있고요. 3번 조세제도가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즉 비례세율을 적용하다가 누진세율로 적용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공평과세가 실현된다고 해야겠죠.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나의 조세제도 하에서 A 구간과 B 구간에 있는 사람은 세율은 같다. 당연하죠. 비례세율이니까 부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나 똑같겠죠. 10번 적절한 설명을 찾으래요. 목적을 보니까 효용 극대화 기역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계. 이용 극대 니은은 기업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기역의 수입 디귿에는 이게 수입에는 이제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진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확인. 맞는 거 고르래요. 정부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면 기업, 가계의 소비 부담, 소비가 감소한다. 맞나요? 맞잖아요. 정부가 세금 많이 뜯어가 봐. 그럼 쓸 돈이 없잖아. 소비가 감소한다. 맞아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냥 1번 정답 고르고 바로 가야 돼요. 2번, 3번, 4번 보면 바보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보는 거예요. 2번. 디귿에서 조세, 디귿이 뭐야? 가계 수입 소득. 비경상소득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을 증가시키겠죠. 비경상소득이니까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이 늘어났다거나 퇴직금이 늘어났다거나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겠지. 3번.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 가게는 공급자 아니죠.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는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그 다음에 니은.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겠죠. 거꾸로 돼 있네. 3번 거꾸로 돼 있고요. 4번. 디귿에서, 디귿이 소득에서 리을, 조세를 뺀 것이 실질소득이다. 실질소득은요, 명목소득에서 물가를 털어낸 거야. 물가 상승이나 하락분을 털어낸 것이 실질소득이에요. 그러면 조세를 빼면 이것은 뭐가 될까? 소득 중에서 조세를 뺀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걸 우리는 disposable income, 즉 가처분 소득 이렇게 표현해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지 이걸 실질소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실질소득 공식. 명목소득 나누기 물가지수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 실질소득은 물가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1번으로 갑니다. 이제 2단원 끝났네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문제 푸는 이게 스킬을 배워야 돼요. 문제 푸는 스킬. 시험장에서 안다고 다 정답 고르는 거 아닙니다. 몰라도 스킬 가지고 정답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요령이 생겨요. 자, 우리 2단원까지 끝났어요. 이제 3단원이 이게 공부할 분량이 많아요. 3단원. 자, 그럼 3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잠깐 개념과 용어 정리하고 문제로 가볼게요. 어, 3단원은 시장의 가격이론입니다. 이걸 이제 미시경제론이라고 부르죠. 미시. 쪼개서 이렇게 하나씩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단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죠. 그게 물가이론이에요. 물가이론.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은 이거 국민 경제 전체를 공부해야겠죠? 국민 경제 전체를 봐야 된다고. 숲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국민 소득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민 소득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3단원 할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자, 먼저 이 시장에서 경쟁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경쟁 형태라는 것은 공급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든지 수요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데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도 있고 2명이나 3명, 4명인 시장도 있고 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급자가 많은 이런 시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자 수에 따라서 이 경쟁 형태가 무엇이냐 이 말은 말을 바꾸면 공급자 수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지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이게 이제 이론적인 시장이고 이게 현실적인 시장이죠. 이론상 존재하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론적인 시장인 완전 경제 시장을 전제로 해서 공부합니다. 불완전 경제 시장은 또 3가지가 있죠.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시장, 거점시장. 그래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묶으면 경쟁시장.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어. 얘는 경쟁이 안 해. 경쟁을 안 해. 이걸 묶으면. 그러면 경쟁시장하고 비경쟁시장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시장 진입 탈퇴 여부입니다. 시장에 누구나 진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면 그건 경쟁시장이고, 시장에 진입하거나 탈퇴하기가 매우 제한이 돼 있어. 시장 벽이 높아. 이건 비경쟁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비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독점과 과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죠. 수요자도 셀 수 없을 정도 많고 공급자도 셀 수 없을 정도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해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완전 경쟁 시장 특징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은 일물일가가 원칙이에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 활동하면 되고 생산자는 생산 활동하면 돼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price taker라고 표현해요. 가격 순응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가격 순응자, 생산자도 가격 순응자예요. 유일하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그래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가? 공급자가 전부 가격을 결정해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소비 활동하고 생산 활동하는 가격 순응자의 입장이면 그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질이 똑같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상품의 질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왜? 상품의 질도 다 똑같고 시장에 대한 정보도 완벽하게 알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가격만 보면 돼요. 가격만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이외에 비가격 경쟁이라는 요소가 또 하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비가격 경쟁이 뭐야? 상품의 질이 달라요. 서비스가 달라요. AS가 달라요.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중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골 시장이라고 그랬죠. 단골이 형성되는 시장. 단골이 형성되는 시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 네? 술집. 어디요? 미용실. 옷가게. 동네 병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유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주유소 하면서 빠지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어. 이거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제가 강조를 했었죠. 내가 주유소 샀을 때 기름을 넣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만땅을 넣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기름값이 비싸고 싸고를 묻지 않고 나는 소비했어요. 그럼 뭐만 결정하면 돼? 양만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을 고정시키고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비경제적이라는 걸 알고 경제적인 주유 방법은 한 70% 정도만 채우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7만 원어치씩만 넣어요. 기름을 넣을 때. 그럼 이제 나는 소비 행태가 바뀌어져 버렸죠. 처음에는 만땅이었다고. 즉 기름값 비싸건 싸건 상관없어. 꽉 채워. 양을 고정시켰다면 두 번째는 뭘 고정시켰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고정시켰어요. 7만 원어치만 넣어. 기름값 비싸면 조금만 넣고 기름값 싸면 좀 많이 들어가겠지. 7만 원어치만 넣어. 이거잖아.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탄력성 차이라고. 탄력성 차이. 맞다! 이건 뭐예요? 뭘 고정시킨 거야? 수요량, 소비량을 고정시켰으니까 탄력도가 얼마? 0이야. 완전 비탄력이야. 나 가격에 영향 안 받아. 비싸도 만땅, 싸도 만땅이야. 이걸 완전 비탄력이라고 해요. 기억해 두세요. 시험이 잘 나와.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시험이 잘 나와. 최근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일정해.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일 거고 기름값이 싸지면 양이 좀 늘어나겠지. 대신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일정해. 이때 탄력도는 얼마? 1이야.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일단 여러분 탄력성의 개념 중에 두 개 기억했네요. 하나, 완전 비탄력. 즉 가격에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수량을 고정시킨 거야.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야. 이해됐어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야. 이걸 탄력도 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력도 1. 이건 뭐가 고정되어 있죠? 소비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소비 지출액 변화율이 0이야. 소비액 변화율이 0이야. 주유소 입장에서는 판매액 변화율이 0이겠죠? 판매액 변화율이 0.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 미리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 학습을 위해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점적 경기 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단골이 형성된다는 거였죠. 단골. 가는 집만 가는 거야. 주유소도 가는 집만 가. 노래방도 가는 것만 하고. 독점 과정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출제될 만한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인데, 이건 결정 이론이 있고, 변동 이론이 있고, 휴재 이론이 있었죠? 그러죠? 그 가격 결정 이론, 자, 결론부터 내려볼까요? 가격 결정 이론. 결론은 뭐야? 이게 결론이죠. 수요 공급의 법칙. 변동, 결론은 뭐야?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기 때문이죠. 수요량이 아니에요. 수요. 공급량이 아니에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은 이건 선의 개념이야, 점의 개념이야? 선의 개념이라고. 선이 움직일 때. 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고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일 때. 규제 원리. 규제 원리. 자, 이건 소비자 보호하고 생산자 보호로 나눠지죠? 생산자 보호가 최저가격제. 소비자 보호가 최저가격제. 이게 결론인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 공급 법칙은 또 세 번이 되죠?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 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썼냐면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합치면 이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별개 이거예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합친 게 수요 공급 법칙 아니야. 수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 결정 원리라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합친 것이 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요 법칙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좌표가 나오고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격축, 수량축. 그래서 수요 법칙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하향이죠? 우하향. 근데 이제 우하향인데 이게 문제는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급하면 탄력도는 1보다 작아요. 기울기가 45도면 탄력도가 1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이건 수요 법칙은 적용이 안 되죠. 수요 법칙은 적용이 안 되지만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면 이건 탄력도가 얼마야? 무한대가 되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런 수요 곡선이라면 양을 고정시키고 소비하는 거잖아. 만땅 이거잖아. 만땅. 탄력도 여기 드는 거야. 이거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좌표로 그릴 때 여기에 이제 수요 함수를 알아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돼? 수요량은 뭐의 함수다? 가격의 함수란 말이야. 가격.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우하향 하니까 이 마이너스 기울기라고. 마이너스 AP 플러스 B 이런 형태라고. 그럼 이 A가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라고. 이퀄 뭐라고 그랬어?
탄력성이라고.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이건 뭐였어요? Q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Q축과 만나는 점. 이게 Q절편이죠.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가져요. 이런 모습. 대충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그 시장 실패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 생산과 소비. 네 가지로 구분했었죠? 좀 뒤에 문제 풀면 다시 소개하기라고. 공공재생산 부족. 등등. 정부 실패. 어떤 것들이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죠. 샤워실에 바보 이런 비유로 한 사람도 있잖아요. 프리드만.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근데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할 게 많아. 이게 수능이라면 20문제 내니까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르는 시험에서 이게 한 문제 나온다고. 그렇지만 그걸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합격해요.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게 어디쯤에서 출제됐는가를 딱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1번 문제부터 할게요.